자, 혹시 한국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 뭐라고 생각해요? 힌트는 호돌이, 호랑이 말고 호돌이요. 또 클라라 씨 아버지랑 친척들이 속해있던 그룹에서 불렀던 노래, 전주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노래 실린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1700만 장 넘게 팔렸죠. 뭐 지금이야 BTS 영화 기생충 등등에다가 2002년 월드컵도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회사도 유명하고, 얼마 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G7 국가 이탈리아를 앞섰다는 통계도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 전쟁의 폐허, 분단, 전쟁 고아 같은 이미지로 알려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를 계기로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에이, 그런 이벤트 하나로 뭐가 그렇게 달라졌겠어. 원래 잘 되려고 했으니까 잘 된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없었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주제를 계기로 수도 서울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지저분했던 한강도 바뀌고, 지하철도 본격적으로 생겨났죠. 서울 지하철 2, 3, 4, 5선. 또 도로가 깔리고 스카이라인도 완전히 바뀌고, 서울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러는 동시에요, 보통 사람들의 뭐랄까, 공중도덕, 시민의식 이런 것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신기한 옛날 영상 같은 거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넓은 도로 막 있는데 막 무단횡단하고, 막 표 안 사고 지하철 타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담을 넘고, 아침 운동 치고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식품 위생 같은 거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화장실 엄청 지저분하고. 근데 이랬던 것들이 외국 손님들이 이제 오실 건데 우리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바뀐 거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신기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뒷부분에 차차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자, 이제 도쿄올림픽이 코앞이니까 준비해봤어요. 뭐 도쿄올림픽은 도쿄올림픽이고 우리도 그 누구보다 화끈하게 성공적으로 했었으니까요. 30여 년 전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자, 이번 주제는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88 서울올림픽입니다. 자, 도쿄올림픽은 한창 더울 7월 말 8월 초에 열리는데 서울올림픽은 안 그랬어요. 무더위를 피해서 1988년 9월 중순에 개막했죠. 잠깐 딴 얘기지만 그때 개막식 선수대표 선서로 지금 예능에서 활약하시는 허재 감독님이 선서를 했어요. 아무튼 개막식 직전까지만 해도 의구심이 많았대요. 아니 무슨 개발도상국에서, 그것도 심지어 한국에서 올림픽을 해? 이런 의구심이죠.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한국? 그것도 뭐 서울? 서울이 뭐야? 뭐 먹는 거야? 자, 이랬던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한창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1966년에 제5회 아시안게임이 태국 방콕에서 열려요. 이때 우리 선수단이 놀라운 성적을 거둡니다. 일본에 이어서 종합순위 2위.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막 경제가 성장을 시작할 때였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래서 다음 아시안게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시설도 없고 숙소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만들 돈도 없고,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150달러도 안 될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북한이 대회 기간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었어요. 실제로 68년 1월에 북한 무장공비 30여 명이 청와대 습격하기도 했었잖아요. 김신조 일당 사건. 아무튼 그래서 창피한 걸 무릅쓰고 대회 유치 포기를 선언합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포기하고 나서 일본한테 부탁을 해요. 야, 우리가 포기했는데 니네가 대신 열어주면 안 돼? 이게 진짜일까 싶은데 아무튼 그랬는데 일본한테도 거절당해요. 그래서 5회에 이어서 6회 아시안게임도 또다시 방콕에서 열리고요. 근데 이게 한국이 포기해서 방콕에서 또 열린 거니까 그때 한국 선수단이 경기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단체로 야유를 했대요. 관객들이. 이게 굉장히 굴욕적인데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약소국의 서름 같은 거. 아무튼 이러한 굴욕을 버티면서 10년 정도를 차곡차곡 경제성장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경제성장을 착착 이뤄보던 1970년대 말에 국내에서 아주 소수의 인사가 야, 올림픽에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24회 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하는데 도전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70년대 말이라고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직후에 대통령이 시해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급변하죠. 당연히 올림픽 얘기는 쑥 들어갔고요. 어차피 대다수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으니까 뭐. 그랬는데 1980년 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한 통의 통지가 옵니다. 이게 다들 잊고 있었는데 통지가 날아온 거예요. 통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이, 대한민국 서울, 너희 올림픽에 도전한댔잖아. 자, 곧 마감이다. 신청해. 근데 아까 내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발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야, 이거 한번 해놓은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기관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를 했는데 야, 우리가 무슨 올림픽이야. 이게 올림픽 선진국이나 하는 거지. 우리 시설도 없고 경기장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고 돈도 없고 안 돼. 이런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대요. 경제가 많이 성장했지만 198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가 안 될 때였으니까요. 그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에요. 그렇게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이게 청와대에 가서 뒤집힙니다. 청와대에서 야, 이거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뭔가를 크게 준비해서 한 적이 있냐. 우리는 먼저 준비를 해서 뭘 한 게 아니라
아니라 일단 해놓고 봤다. 우리는 그것밖에 길이 없는 나라다 하면서 신청서를 내기로 합니다. 뭐 당연히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을 딴 데로 돌려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IOC의 개최 희망을 통보한 도시가요, 그리스의 아테네, 호주의 멜버른, 일본의 나고야,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이었어요. 근데 그건 신청 의사 통보고요. 몇 달 뒤까지 정식 서류 접수가 있었거든요. 왜 일단 의사를 통보하고 서류 마감까지 많이 준비해서 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서류 마감이 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류를 빠뜨렸을까? 아니면 마감에 늦었을까? 81년 초에 막상 서류 마감을 지켜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대로 낸 도시가 일본의 나고야,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딱 두 곳뿐이었어요. 아니, 개최지 결정이 같은 해 가을에 IOC 총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은 거죠. 아니, 우리가 개최 의사 밝혔으니까 서류라도 내보자 한 건데 창피하지 않으려고. 근데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게 한일전이 돼버렸네, 심지어.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아이, 그러길래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한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군사정권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어떡하냐 막 했어요. 게다가 나고야는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시 이미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1964년에 하계올림픽을 했고 1972년에 동계올림픽을 해봤고, 일본이 그때까지 아시아 유일의 올림픽 개최 국가였어요. 우리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야, 이거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게다가 한일전인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또 설상가상 제대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소요 경비를 다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소요 경비가 3배 가까이 나옵니다. 야, 처음 계산으로도 우리가 돈 없어서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3배나 들어? 야, 진짜 안 되겠다. 다시 회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명분 있는 후퇴를 하자. 그래서 고 손정목 서울시립대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의 개인 자격으로 사람을 보내서 일종의 밀사죠. 일본이 올림픽 개최 양보를 우리한테 요청하도록 작업하자. 말이 복잡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마치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야, 한국아, 이번에는 올림픽 우리가 할게. 양보해라. 이렇게 미리 말을 맞추고 86 아시안게임 개최를 도와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회의에서.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일본의 부탁에 마지못해서 올림픽 도전을 포기하는 거죠. 야,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랬겠죠. 자, 근데 일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 그 책에 따르면요, 일본이 별 고민도 안 하고 거절합니다. 야, 어차피 올림픽 우리가 개최하는 건데 우리는 준비도 오래 했고 너네는 준비도 안 돼 있고, 게다가 니들 우리 상대도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니들한테 양보를 요청한다고 얘기해. 야, 우리가 왜 그래야 돼? 그리고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뭐 아시안게임? 야, 그거 중국이 개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 난처해지게 무슨 니들을 도와. 야, 우린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70년 아시안게임 포기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일본한테 대신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처럼 다시 한번 일본한테 까였던 거죠. 이러면 어때요? 자존심 상해. 야, 질 때 지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결론이 다시 나옵니다. 이거 상대가 일본이고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일방적으로는 못 지겠다.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보자. 정부 부처, 관계기관, 뭐 민간 기업 뭐 다 모여. 제외 공간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왜 소비더머니 현대편이랑 한진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기업 해외 주재원들이요, 그 나라의 IOC 위원들을 집중 전담 마크하고, 가을에 있던 IOC 총회 기간에도요, 나고야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믿었을 테니까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데, 홍보관에도 사진들만 달랑 붙여놓는 식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 한국 홍보관에 가면 사진이 아니라 막 비디오 영상으로 막 쫙 홍보하고, 뭐 온갖 관계자들에다 그 가족들까지 막 한복 쫙 입고 나와서 막 인사하고, 뭐 오는 관람객들한테 막 선물 다 나눠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거기다 막 기업 총수들 막 총출동하고 막. 서울 홍보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북새통을 잃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아프리카 IOC 의원이 서울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항공료가 부담이 되는 나라가 있을 건데 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대한항공이 최저가로 항공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선수촌 숙박비도 최저가 수준으로 합니다. 지금 들으면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당시 그랬대요. 그리고 또 어떤 IOC 위원은, 야, 너희들 올림픽 하기엔 경제력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본도 1964년 도쿄올림픽 준비할 때 경제 수준이 우리랑 비슷했던 걸로 압니다. 근데 대회를 잘 치렀고 그걸 계기로 해서 경제가 더 성장했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막 준비한 답변이 막 술술 나오는 거죠. 게다가 IOC 위원들 배우자들까지 전담 마크해서 막 신경 쓰고,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옵니다. 1981년 9월 IOC 총회가 열렸던 독일 바덴바덴.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서울이 나고야에 밀려서 몇 표 못 얻고 참패하면 어떠냐, 이런 우려를 딛고요, 오히려 서울이 52대 27로 나고야를 완전히 꺾어버리죠. 개최 신청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전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당시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제가 2000년대 중반에 바덴바덴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재 숙소에 계시는 어떤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는데요. 한국 어디?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 서울에서 왔는데요. 했더니 그때 여기서 올림픽 결정됐잖아요. 그때 당신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 대단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그때 뭉클했는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 개최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준비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아니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대회까지 7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7년이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자, 뭐가 필요한지 상상해 봅시다. 자, 다행히 공항은 있었죠. 인천공항 없을 때니까 김포공항으로 입국. 그러면 도로나 대중교통으로 경기장, 선수촌까지 가게 되겠죠. 그리고 선수촌 등등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서울 관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변변치 않은 거야. 아니 뭐 갖춰진 게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걸 거의 다 새로 만들다시피 합니다. 일단 공항은 있으니까 이걸 확장하고요. 경기장들은 거의 싹 다 새로 만들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잠실의 올림픽 경기장들이요. 경기장만 만든 게 아니고 그 옆에 올림픽 공원도 만들죠. 선수들과 기자들 묵는 숙소도 아파트 형태로 만들고 그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멋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그리고 그걸 일반에 분양해서 수익도 내고요. 자, 공항이랑 선수들 취재진 숙소는 됐네. 근데 도로나 이동수단이 변변치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했을까? 아예 도로를 새로 만들다시피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올림픽 경기장까지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올림픽대로를 새로 만들죠. 근데 그냥 도로만 깐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올림픽대로가 어디 주변을 달리죠? 한강 주변을 달리잖아요. 근데 한강이 그때는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길만 좋으면 뭐해? 달리는 차 안에서 보이는 경관이 안 좋아요. 막 한강변이 막 자연 퇴적층처럼 막 쌓여 있고, 그래서 이 자연 퇴적지처럼 막 방치돼 있는 한강변을 한강 고수부지 공원화합니다. 거기다 산책로도 만들고요. 한강 수질도 개선해야 되니까 하수 처리장도 새로 만들고. 지금이야 뭐 서울 한강변 아파트를 최고로 치지만요, 당시에는 한강이 오염되고 막 갈수기엔 막 바닥 드러나고 악취 풍기고, 그래서 그렇게 강변을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강변이 재탄생한 거죠. 근데 이게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는데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하철이다. 서울 한 바퀴를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 건설 초기 단계였는데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서울을 X자 형태로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 4호선, 이걸 전부 올림픽 개막 전에 개통하죠. 또 버스 터미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그리고 중형 택시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지금은 뭐 택시하면 당연히 중형차인 줄 알지만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근데 올림픽을 앞두고 기존 택시들이 작으니까 외국 손님들은 덩치가 클 텐데, 그럼 불편할 텐데 택시를 키우자 해가지고 막 중형 택시를 막 늘립니다. 그리고 막 도심을 정비하죠. 외국 손님들이 막 오시는데 서울 도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일제가 조선 궁궐에다 동물원 만들어 놓은 걸 동물원 새로 지어서 옮기고요. 우리 궁궐인데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도심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높은 건물 지을 수 있게 하고, 개포,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신시가지 등도 이때 개발이 되죠. 다만 이 과정에서는요, 1980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무허가 건물이 15만 동 넘게 있었거든요. 이걸 급하게 재개발한다고 철거하고 사람들 몰아내고 하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막 강제 이주되고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크게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택시 기사분들한테 막 모아서 영어회화 가르치고, 자원봉사단 모집하고,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무단횡단 안 된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된다, 나라 전체가 막 떠들썩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외국 손님들이 오십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약간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는 와중에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요. 또 계속 세계 다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이 올림픽 준비 과정 속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1988년 9월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린 하계올림픽이었어요.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1988년 아직 냉전 시대니까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뭐 서방 세계 미국 등이 보이콧했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반대로 공산권의 소련 등이 불참했던 1984년 LA 올림픽, 뭐 이런 소위 반쪽짜리라고 평가받는 올림픽과는 달리요, 88 서울 올림픽에는 IOC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를 했어요. 당시 사상 최다국, 최다 선수단이 참가한 올림픽으로 기록됐죠. 냉전의 시대에 불어오는 동서 화해 무드를 상징하는 올림픽이었던 거죠. 그리고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진 개회식,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백미는 굴렁쇠 소년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무용수들이 막 화려하게 나오고, 태권도 시범단이 막 격파하고 진짜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막 시끌벅적하게 막 박수 터지고 하다가 갑자기 정막이 쫙, 그리고 아이 하나가 등장해서 말없이 굴렁쇠를 굴리는, 왜 앞부분에 말씀드린 독일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던 1981년 9월 30일에 태어난 아이가 굴렁쇠를 굴린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기획한 이어령 선생님은요, 세계인들이 떠올리는 한국의 이미지, 전쟁 고아의 이미지를 깨고 싶었다고 하죠.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되고 고층 빌딩을 올리고 눈부시게 경제 성장을 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아이가 한국에서 생명이 그동안 잘 자라났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올림픽이 시작되고요.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서울의 모습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전과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대회가 시작하고 나서는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했어요. 트랙 위의 패션 모델이라고 했던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 엄청나게 화려한 패션으로 지금 봐도 눈길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몸무게의 3배를 들었다는 전설의 역사 슐레이 마놀로. 한쪽 선이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요. 엄청난 노력으로 야구 결승전에 승리 투수가 된 짐 에보트. 오른팔에 글러브를 걸친 채 공을 던지고 공 던지자마자 글러브를 왼손에 다시 껴서 수비하고 다시 글러브를 벗고 승부했다. 대단한 분이죠. 또 다이빙 종목에서 다이빙 보드에 머리를 부딪혀서요. 루가니스 선수. 뇌진탕에다가 머리에 피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꿰맨 다음에 다시 결선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냈던 다이빙의 그렉 루가니스. 근데 더 화제가 됐던 건 이 루가니스가 HIV 바이러스 보균자였다는 거죠. 다이빙 보드에 막 피가 막 묻었었는데 그걸 맨손으로 막 누가 닦았는데 나중에 막 HIV 보균자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파문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이죠. 남자 육상 100m에서요. 전설 칼 루이스를 제치고 1위로 들어왔다가 세계 기록이었어요.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금메달을 박탈당했던 벤 존슨. 뭐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엄청 충격이었는데요. 당시 사진을 보면 벤 존슨이 막 근육질이 엄청난데 눈이 막 충혈돼 있었어요. 제 기억에. 아무튼 황당한 사건 사고들도 있었어요. 미국 수영팀의 금메달리스트 2명과 코치가 호텔 클럽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혀서 외국 선수단이 뭐 먹으러 가가지고 뭘 막 훔치다가 막 걸려가지고 막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어떤 외국 선수들은 놀다가 메달을 잃어버려가지고 수색 작업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이탈리아 팀이 시상대 옆에서 행가래를 치던 중 콕스 디카프아 선수를 물속에 던졌는데 물속에서 그만 목에 건 금메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단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국 선수단도 홈그라운드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뭐 레슬링, 복싱, 탁구, 핸드볼, 특히 여자 핸드볼은 국내 구기 종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고요. 양궁의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의 양궁 신화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시상대 한국 선수가 금운동 쫙! 이때 단체전이 도입되기도 했고요. 당시 활약했던 여러 종목의 선수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판정 12등도 있었지만요. 한국 선수단은 소련과 동독, 미국에 이어서 종합 4위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역대 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이죠.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도 4등, 올림픽도 4등. 그렇게 88 서울올림픽은 1988년 10월 2일에 폐막했는데요. 고작 16일간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그 16일을 계기로요. 대회 이전과 대회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밖에서도 대부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해보니까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라고나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88 서울올림픽처럼요. 온 나라에 역량이 집중되고 그만큼 성과를 내고 또 의미가 있는 국가적인 이벤트 없을 거라고들 하지만요. 혹시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드디어 정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기정 씨에 의해서 정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화 최종 주자 손기정.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췄던 것은 한국이 아무리 위대한 문화가 있어도 그것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는 거, 마당이 없었다는 거. 우리가 몇 천 년을 숨겨두었던 이 비장의 장맛을 전 세계 손님이 올 때 한번 이것을 대접하자. 우리가 분단됐고 전쟁을 겪어서 여러 군데를 우리는 불행했지만 오히려 그 불행 때문에 오늘과 같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